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기론의 자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그 지구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에 두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 지구상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불가사의는 자신들이 100년 동안에 이룩한 성취를 잘 모르는, 과소평가하는 또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K컬처의 그 약진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제가 본 유튜브에서 비정상회담이라고 있죠. 지금은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해외에 아주 유명한 젊은이들이 한 달에 모여서 한국어로 한국과 자기의 문화를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한번 나온 얘기가 당신들은 한국어 중에서 어떤 그 낱말을 제일 좋아하냐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사랑, 정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숲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이 언어는요, 이게 일자연적인 메시지, 개념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울림을 갖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게 신비한 마법적 힘을 갖고 있기도 해요. 불교나 기독교에서 이게 주문을 외거나 기도를 할 때 그게 갖고 있는 어떤 매지컬 파워에 뭔가에 교감을 하게 되거든요. 숲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강이나 산은 다 이게 한자가 전명을 했지만 숲은 순수 고요 같아요. 근데 울림이 굉장히 깊고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산림복지 컨텐츠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원장님이 잠깐 그 티타임에서 산림복지란 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는데 제가 적절하다고 좀 격려를 해드렸죠. 문명을 형성하는 4가지 코드 내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4W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 문명의 기초 베이스는 전쟁입니다. The war, 전쟁이죠. 20세기가 50년을 전쟁으로 지내봤잖아요. 전쟁이 좀 종식되고 평화가 와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이게 나라를 키워야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wealth, 두 번째 W가 부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를 그렇게 거쳐왔잖아요. 근데 산업화의 진전에서 이 소외된 그룹들 생기고 이게 지금 빈부격차는 커지고 부패 뭐 이런 것도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빛을 보셔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세 번째 단계로 복지가 뜨죠. 그런데 이 복지는 웰페어라고 그러는데 이 웰페어가 기본적으로 이게 후생이나 경제적 개념으로 이게 좀 떠 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인간의 행복인 거죠. 지금 아까 앞에서도 원장님하고 지금 축사해 주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삶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죠. 이게 웰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복지라는 말이 웰페어, 그러니까 지금 후생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본래의 의미는 웰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복이 많네 이런 건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한자의 본래 이 복지는 웰빙의 개념이에요. 그 웰빙이 사실은 최고의 개념인데 그게 살림과 결합해서 중요한 하여튼 함축을 갖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양학을 연구하는 고전 학자인데요. 오늘 그 초빙돼서 이렇게 한마디 하라는 것은 아마도 이 동양학 혹은 고전학과 살림의 어떤 정신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치유의 개념입니다. 아까 살림치유라고 말씀하셨듯이 살림의 치유가 장소, 환경을 베이스로 간다면 인문학은
정신의 치유를 목표로 합니다. 그 치유는 안팎에서 다 이루어져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죠. 한쪽만 이렇게 좀 치중해도 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 더 근본적으로 이 치유와 연관해서 살림과 인문학을 잇는 중심 키워드가 뭐냐? 자연입니다. 지금은 자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대강 환경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은 environment라는 말이 번역어로 왔죠. 그건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나와 닿아 있는 배경,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물을 보게 된 건데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무생물적 개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환경 파괴 등등 개념을 가잖아요. 근데 자연은, 동양에서의 자연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고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가 내가 지금 이용해야 될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거기 자체에 생명이 들어있고 나와 더불어 호흡하고 있는 통일된 기의 통체를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념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인간도 자연이죠. 인간도 자연이면서 또한 전체의 자연에 부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이면서 전체인, 나이면서 우주인, 이런 포괄적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동양학이 전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치유의 최종적인 단계, 최종적인 경지가 원래 우리가 부여받은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치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장, 불교, 유교 등등의 수많은 하여튼 자원이 있는데 그 공통의 베이스를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유교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 혹은 치유의 관념이 어떤 식의 구성을 갖고 있는지 기본 포맷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퇴계입니다. 퇴계가 1,000원짜리 올라가 계시죠? 5,000원짜리는 율곡이가 계시고 50,000원짜리는 그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가니까 현수막에 지금 모자, 하여튼 화폐, 인물, 기념 이래갖고 이제 하나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또 상당수가 아니 그건 낡아 빠진 고리타분한 유학자들을 그 중요한 그 집회의 인물로 선정한다는 게 이게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뭘 했길래, 얼마나 위대하길래,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시절에 하나의 지나간 스토리가 아니라 현대 우리에게도 뭔가 교훈과 빛을 주고 있다면 그게 뭔지를 알아줘야 이분들을 우리가 기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하여튼 그걸 쭉 오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퇴계가 예를 들면 호가 퇴계잖아요. 물러날 퇴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러날 퇴자는 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죠? 퇴보, 지체 이런 식으로 퇴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 첨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퇴계는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진보보다 퇴보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퇴보는 우리의 삶 전체를 전진하기보다는 성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거쳐서 왔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 걸음은 과연 바람직한가를 성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 양반은 또 이게 대사성 국무총리 그냥 서울대 총장 마무리 그냥 시켜도 그냥 싫다고 산으로 내려갔죠. 근데 그 제자들은 그래요. 그 지금 새로 이제 선조가 등장은 했으나 아직 그 간신들은 쭉 남아있고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동으로 가기를 고집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내려가신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퇴계는 공부하고 사색하는 삶이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의 생명, 나 자신의 자연,
나 자신의 복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나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도 하셨듯이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정말 급하게 숨가쁘게 달려왔죠. 1층 유럽에 보니까 그림 하나 걸려있대요. 농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농사는 낡은 시대의 산업이 됐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은 최첨단이죠. 이번에 그 빠친코라고 지금 드라마 지금 매주 애플 TV에서 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드라마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 일제시대 때 자기 엄마가 딸이 이제 일본으로 떠나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쌀 한 대박으로 쌀밥을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일본에 쌀을 공출해 가면서 한국인들은 쌀을 못 파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걸 통사정해가지고 그 좀 싸전 주인에게 한 대박을 받아다가 밥을 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롱테이크로 나옵니다. 그 사실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숲의 지금 하여튼 그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인문학의 공통점은 우리가 놓친 거, 잊어버린 거, 그렇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등등의 고향과 농업에 대한 사고를 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류의 삶에서는 별로 이게 좋은 자리 차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주류는 항상 최첨단을 갖고 가니까요. 그래서 인문학이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식들이 철학과를 가겠다고 그러면 다들 또 책 사서 말릴 거예요. 뭘 먹고 살려고 그래? 이거죠. 사실은 인문학이 사실은 돈이 안 됩니다. 이게 무용한 학문이거든요. 무용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랜 인문학적인 전통인데, 그게 이제 설득하기가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거죠. 아주 예외적 스타일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계랑 율곡이 35살 차이인데요. 이 도산서당에 있는 퇴계를 율곡이 찾아와요. 서울 가는 길, 강릉 가는 길에. 그걸 하루 이틀 지내고서 떠나는데 퇴계가 감탄합니다. 율곡이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도대체 이런 천재는 처음 봤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보내 편지를 써요. 강릉에 있는 율곡한테로. 이 대가가 먼저 그 편지 안에 보면 지금 세상이 다 출세를 향해서 달리고 과거 시험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오직 자네만이 예외적으로 이 고학, 오래된 인문학에 몰두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가상에 이를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고 인문학 역시 예외의 학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외의 학문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기론이라는 건 많이 들으셨죠? 조선유학 하면 이기론이다. 이렇게 하면 머리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세한 얘기는 지금 드릴 수가 없고, 이게 기라는 건 안팎에 있는 모두 주어진 현실을 나타내요. 글이라는 것은 이들 주어진 것들에게 어떻게 가장 합리적 질서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에요. 이게 한 개인의, 한 가정의, 한 기업과 국가 문명 전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들을 포뮬레이션, 이게 정식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적 스타일에 좀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에 더 집중하는 수가 있어요. 본능이나 생명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기의 사고로가 있고, 질서와 이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리의 사유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이 잔소리 대마왕은 엄마가 리의 이념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이는 그렇게 안 살죠. 지멋대로요. 그래서 이게 부딪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하는데 클린트 스투드랑 메릴 스트립은 뭔 말이냐 싶으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영어들 잘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메디슨 카운티 다리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 메릴 스트립이 고민하죠. 이 지금 클린트 새로운 사랑,
진짜 오래된 남편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엌대기로만 취급하는데 사랑이 찾아왔잖아요. 이 사랑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가정을 지킬 거냐 사이에 고민하잖아요. 그게 이와 기 사이의 고민이에요. 결국 어때요? 이 양반이 안 따라가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내가 그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딱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기를 중도를 찾은 혹은 동시에 얻은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현실적 고민들을 다 정식화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선조 이기론이다 쓸데없는 얘기를 이게 공리공론을 하느라고 세상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주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늘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몇 분까지 시간이 주어지시나요? 좀 늦게 출발했는데 한 50분?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시면 제가 그만두는 걸로 하고요. 또 한편 여러분들이 유교가 우리 기본적인 그 인상이 있죠. 우리 역사 전통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여성 억압과 잔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죠. 그 측면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유교의 근본 본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교회의 타락, 불교의 절간에서의 그런 그 하여튼 일탈을 통해서 불교는 쓸모가 없다, 기독교는 엉터리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획하고 의도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중에 하나 참 편견 중에 하나는 유교가 이게 공자님 조인트 가는 소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래라 저래라 온갖 잔소리로 강요로 억압으로 이걸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다. 전혀 달라요. 제가 그 자연 얘기를 했잖아요. 유교는 자기 속에 숨겨지고 잊혀지고 억압되어 있는 자연을 최대한 발현하게끔 생명을 불여넣게끔 하자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죽어서 살고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이게 출발합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고 병든 몸을, 생각을 치유하겠다는 게 유교예요. 치유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도덕학이 아니다 이거죠. 도덕학이면 지금까지는 쓸모가 없죠. 지금은 최소 도덕의 시대거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시대예요. 애도 그렇고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교가 이게 도덕의 설교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유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유교는 제가 보기엔 미학이다 이거죠. 몸과 마음의 최대치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자기 개발의 극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장 완전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완전한 관계, 이상적인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의 결정체가 유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론도 시작 안 했는데 이게 유교가 지금 유교도 그렇고 인문학이나 유교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쓸모없는 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은 17세기 때 표류한 하멜이 돌아가서 네덜란드에서 찍은 그 하멜 표류기에 들어가 있는 사파가 한 7장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뭐 같아요? 뭐 귀족한테서 빌고 있죠. 이게 하멜 일행이고 그 당시 조선의 왕이라고 그린 거예요. 효정이죠. 효정이 왜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유럽에서 과연 지금 한국인들을 그린다고 생각할 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골룡포 입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조선의 왕이 자기네 스타일 비슷하게 그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참에 불교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사물들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대요. 자기를 투영해서만 본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과 좌절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사물 자체를 읽지는 못한다는, 이게 불교가 8만 대장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남편, 아내는 실제로 남편, 자식,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러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원래 기본 버전에는 뭐가 있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가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일 불교 신도라면 산은 산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집 문을 들었을 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내가 보는 남편은 실제 내 남편이 아니고 내가 보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하멜 일행의 삶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건 지금 하멜 표류기 번역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하멜이 자기네 관점에서 본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조선의 인민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이 낯선 이방인들을, 정말 중국인, 일본인도 아니고 말이죠, 완전히 생으로 낯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서 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인데, 안타깝게도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가시면 삼방산 아래 하멜 배가 이렇게 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저 왼쪽 서쪽으로 가시면은 거기 있는 차기도 아래에 신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깨졌어요. 그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밌게도 한자로 이 몇 가지 얘기를 적어 놨는데요. 이구나.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제주 목사가 맨 처음에 이 일행하고 조선의 군관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적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일본어, 중국 아무도 안 통하니까 손짓 발짓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살아남은 대장인 사람이 나오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허공에다 이렇게 줄을 긋더니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두드리더니 줄을 이렇게 쭉 긋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배에 난파를 통해서 죽은 사람 몇 명, 산 사람 몇 명 이러는 거죠. 근데 산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렸다고 표현해놨어요. 조선의 기록이. 그래서 제가 한눈에 알아봤죠. 이게 뭐겠어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만국 공용어잖아요. 근데 산 사람한테 가슴을 두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억울하다 할 때 가슴을 두드리죠. 제가 보니까 당연히 이게 성호를 그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났다는 뜻을 하멜이 표현하고 있는데, 조선의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 상징적 의미를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재미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이걸 붙들면서 그 상대의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감정 속으로 넘나들 수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이해하고 교감한다는 거, 이게요. 여기 보시면 그때 목사가 적어놓은 게, 목사가 적어놓은 게요, 말이 전혀 문자도 안 통한다 이거죠. 각자 이름하고 나이를 써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잔뜩 쓰고 있는데, 유수자라는 것은 그 우두머리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가 100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각자 이름 나이로 써보라 그러니까 우두머리 된 자의 이름이 100개더라 이겁니다. 아마 상상이 안 되실 텐데, 100개는 순수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흰 닭이죠. 거기에 핸드릭이라는 친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핸드릭 하멜, 핸드릭 얀스 등등인데, 마침 선장은 죽고 기관장 이름이 핸드릭 얀스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네덜란드 친구한테 여기 한번 발음해보라 그러니까 핸드릭 얀스라고 했어요. 흰닭 얀스인 거죠. 느낌이 오세요? 이런 거나 풀면서 혼자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인문학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 속담에요, 그 의사 남편은 부인이 좋대요. 그냥 돈은 많이 벌어주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부인이 다 쓰는 거죠. 근데 그 법조 쪽에 사유를 얻으면 처가가 좋대요. 폼도 잡고 일이 생기면 도움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교수들은 저만 좋대.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혼자서 시시덕거리고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늘 교수네 그 신랑들은 좀 미안해야 됩니다. 저도 늘 미안한 생각을 한편에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자, 인문은 제가 쓸모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자에도 보면은 도라는 것을 던졌을 때 정말 수준이 된 사람들은 아, 그거다라고 바로 캐치를 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중간치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막 헤맨다는 거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된 보통의 사람들은 낄낄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낄낄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보기에 듣고 낄낄대고 웃질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말이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먹히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쨌든 그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다 바쁘잖아요. 이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바쁘고 경쟁이 심하고 쉴 틈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힐링이 나왔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게 진짜 삶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비로소 진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슬슬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점을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1시 50분까지. 아, 좋습니다. 딱 좋네. 퇴계가 물러난 얘기는 좀 전에 했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도산서당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산서원은 굉장히 큰 경내지만 원래 퇴계가 공부하고 살았던 곳은 도산서당 요겁니다. 따로. 이게 마루 하나 나와 있고요. 작은 방. 이제 아주 방이 작아요. 이게 아무 장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퇴계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전부예요. 근데 양반이 몸패에다가 왈락제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이 왈락은 완구할 때 완이고 낙은 즐거울 낙이죠. 내가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몸패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즐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즐거운 나의 집 딱 올랐습니다. 양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 방에서 일어나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잠깐 제자들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다시 산책하고 돌아와서 그냥 잤습니다. 그냥 명상, 독서, 산책이 이 사람의 삶의 전부예요. 그게 무한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숲의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뭔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자신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퇴계입니다. 물론 당시 이제 선조 때 한창 이제 정치가 좀 엉망이었으니까 왜 조정이 나와서 유학자 역할을 안 해주냐라는 비난은 나날이 실렸는데 퇴계는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나의 삶이 이게 그냥 도피가 아니라 삶의 구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변명을 하긴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철학의 정의인데요. 철학이 뭐냐 하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다. 지혜의 과학이다 그러죠.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살아가는 기술을 말한다. 모든 그 분야에 기술이 필요하죠. 목공이 제대로 다리 하나 깎으려면 10년이 걸리죠.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자 좀 익히려면 20년은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얻은 사람들은 최근에 특히 현대 와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겨우 간간히 교회나 이제 절에서만 가르치고 있고 대학의 본래 커리큘럼 안에서는 사라졌죠.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6.25 커리큘럼 안에는 애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켰죠. 그다음 수학해서 어렸을 때부터 대답하는 법, 인사하는 법, 신부름 가는 법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가르친 데가 없죠. 교과서 읽기 바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삶의 기술은 그러면 그걸 지혜라고 할진데
이 목표가 뭐냐? 왜 이 기술이 필요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플레저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플레저죠. 근데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것, 볼주. 덕성이 있어야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닦아야 하는 거죠. 노자도 도덕경 그러죠. 덕을 닦아야 하는 거고, 유교도 덕이 전부입니다. 이 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기본 정의고요. 개인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유교가 치유를 추구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인간의 마음에,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가? 유교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자기 마음을 놓친 상태로, 자기 마음을 잃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심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방심은 잠깐 정신을 놓고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유교의 방심은 보다 좀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삶이 대부분 비자각적인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금 각성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기독교도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중심을 갖고 살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유교는 인간의 자각 상태에서는 어떤 악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파출소에 끌려온 술 취한 사람이 제가 어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오잖아요. 우리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나쁜 짓을 저지를 수가 없다 이거죠. 모든 악은 비자각 방심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 하면, 이게 지금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 둘 중엔 누가 더 무겁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왕이 대답을 해요.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중하지. 이러니까 이게 불교 스님이 나가세나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더 붙여요. 뜨거운 쇠가 있을 때 알고 잡을 때랑 모르고 잡을 때랑 누가 더 많이 되겠느냐 그럽니다. 모든 악의 중심에 비자각, 무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지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를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유교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일상의 노력들을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집 나간 마음을 자기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닭이나 개 한 마리가 그냥 집 나서면 온 식구가 밤새도록 찾으면서 네 마음이 집을 나갔는데 안 찾는단 말이냐? 왜요? 대단한 비유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지 않냐라고 지금 질책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제가 아까 이 기적의 성공을 끌고 왔지만 모든 사람이 해피한 상태로 살고 있냐? 아까 두 분 다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세계 기대수명도 엄청 높아졌고, 근데 행복지수는 완전 바닥이다 이거죠.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옛날 BC 3, 4세기 때 유교에서 했어요. 명작이 그래요. 사람이 가령 손가락에 네 번째 손가락에 무명지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는 건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굽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누군가 좀 미국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이제 고치러 갈 거다 이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비유죠 이것도. 유교는 그래서 집 나간 마음의 비자각을 각성 상태로 돌리자는 거고,
또 하나, 인간이 일상 속에서 뒤틀려 있는 마음을 어떻게 교정할 거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그래서 심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심학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퇴계가 이게 선조에게 전 그림 10장인데요. 성학 10도라고 8번째 심학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학문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심리학은 익숙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한자어의 거의 90%가 서양의 번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리학은 사이콜로지 번역으로 들어왔죠. 종교는 리전이 번역이고 철학은 필로소피 번역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심리학이 들어서면서 심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훈련과 교정의 대상이라는 것이 유교와 불교의 기본적인 신념인데 이 용어도 사라지고 프로그램도 커리큘럼도 사라졌어요. 그 유교가 핵심은 심학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교정할 거냐. 이게 이제 전부라는 거죠. 제가 그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퇴계가 한사코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그랬죠. 선조는 한사코 붙잡았죠. 율곡이교 뭐 주변에 서해 유성령이고 다 하여튼 조정에 좀 계셔달라고 그렇게 발목을 잡았는데 그냥 내려가셨어요. 가기 전날 선조에게 마지막 강의를 해줍니다. 그게 저거예요. 이때 선조에게 어떤 인물을 써라, 어떤 조세정책을 써라 얘기가 전혀 없어요. 뭐하냐? 선조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만 얘기해주고 떠납니다. 여기 보시면 얘기해요.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뒤틀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착이라는 뜻입니다. 지중심으로 사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가 소통되지 않고 나와 너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조차 각자 자기 생각과 각자 자기 욕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남편 아내를 바라보니까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온 천지 지금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추측어는 뭐냐면 측어는 인간 내부에 있는 마음의 생산적 정서예요. 생산적 힘이에요. 프로덕티브 파워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과 서로 소통이 되고 남을 배려하고 전체를 의식하는 마음이다. 이게 인간의 내부에 있어요. 이거를 유교는 마음의 숲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차마 못한다. 그래서 명자가 불이인지심,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서는 차마 그건 못하겠다. 이게 모든 도덕의 중심에다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세속적인 삶에서는 다 사라졌다는 거죠. 맹자가 이렇게 해요. 인간의 마음의 숲에는 측은, 수호 등등의 정말 살아있는 마음들이 무성했건만 이게 날마다 조자되고 날마다 깎아내고 하니까 저렇게 미동산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마음의 밭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유교의 상상력이 마음의 숲을 가꾸자라고 이제 모토가 할 수 있어요. 자연의 숲 못지않게 마음의 숲을 가꿔야 한다. 이게 지금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유교도 지금 보시면, 앞에 보시면, 무아지 공을 얘기하죠. 이 불교처럼 나를 부순 자리에 공적 마인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것이 군주가 해야 될 처음이자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위에서부터 모든 정책이며 모든 인선이며 뭐 이렇게 다 풀어나갈 거라는 거죠. 크리슈나무르티 통찰이 이 지금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이 이런 이기적 고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하죠. 공자가 논해에 보시면은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를 깨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갈수록 훨씬 더 성숙돼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커가는 게 아니라 점점 고집은 세지고 주변을 안 돌아보고 남 말 안 듣게 되죠. 그걸 꼰대라 그러죠. 인생 50이 넘으면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꼰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버전으로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죠. 그게 유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황제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퇴계가 그 길을 갔던 사람이다. 그래 구체적인 딱 이 요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걸 일일이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고, 말과 생각을 줄이고 바깥의 영향력, 비교 의식에 이 휩쓸리지 말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퇴계 그림 있죠? 이게 보면 이게 심화의 요목들인데요. 이게 다 일일이 제가 이게 구방심 여기 있네요. 그죠? 구방심 여기 있죠. 네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거고요. 어디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라는 거고, 신독은 자기 내부에 있는 의지나 욕구가 일어날 때 그때 확 캐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욕구가 일어나면 안 살피죠? 챙기러 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욕구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고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인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이 사실 이 지금 갖추어진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기 쉬우니까 그걸 잘 읽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적절히 익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라는 거죠. 유교가 자연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전부예요. 유교는 어떻게 저 너머의 어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나 사후세계 행복을 구하는 게 전혀 없어요. 유교는 이 땅에서 기가 모여서 왔으면 기가 흩어지면 그냥 다시 돌아간다. 끝이에요. 근데 그럼 왜 굳이 이 일을 심학이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냐? 가장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예요. 감흥은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반응한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당구공이 큐에서 흘러가는 거랑 우리가 자극에서 신호애락으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고조가 연비액입니다. 이게 솔개는 하늘에서 날고 멋져서 물고기는 뛰죠. 그처럼 인간도 이 지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그려놨어요. 청광운영대라고. 여러분 도산서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다 그 삶을 위한 상징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활수, 살아있는 생명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발행하는 것.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이 날마다 너희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물을 그냥 썩은 물로 만들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활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저 어디선가 살아있는 생명이 나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 강릉의 선교장 가면 활례정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에서 왔어요. 살아있는 생명수가 내게 넘칠지니 라는 뜻이죠. 그 행복을 읊어놓은 게 양반의 노래입니다. 도산 12곡이라고. 춘풍의 험한산하고 추야의 월만들아. 봄바람에 꽃이 온 산에 그냥 가득 깔렸고, 이게 가을날 달밤에는 달빛이 그냥 정자에 쫙 비친다. 제가 이 시를 영역해서 외국 학자들한테 보여줬더니요, 이게 양반들이 그냥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시는 일단 영어문 시는 좀 지웠는데 그 번역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불교나 노장이나 유교나 가장 최고의 경지를 말할 때는 뭘 얘기한다? 자연을 없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뜬다. 이 선사 유명한 선시예요. 그 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죠. 왜? 이 양반이 자연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경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퇴계가 그러면 도대체 이런 자기 훈련,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어느 경지까지 갔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은행놀이 하나 실려 있어요. 이 도산사당에서 보면 앞에서는 길이니까요. 어떤 친구가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가요. 이 퇴계가 최고 고관을 지내는 데다가 당대 최고의 학자죠. 다 알죠, 당연히 지금 누가 계신지. 그런데 인간이 내리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열받는 게 대체 누구다? 아래 끝을 더 열을 받죠. 충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선생님 앞에서 말도 안 세우고 인사도 안 하고 간다고 막 성질을 냈어요. 근데 되게 웃으면서 뭐라 그러게요? 지나가는 그림, 말과 그 스님이 하나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떴다가 그림처럼 사라졌는데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냐 그래요.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인간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웬만한 불행들이 다 인간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와 비교와 갈등에서 옵니다. 지는 그리 살라 그러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데 뭐라고 왜 시비냐고요. 글쎄. 이 대가는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볼 일 있으면 와서 인사를 하겠죠. 지나가는 과객인데 이게 퇴계의 경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하여튼 50 좀 넘으시면 세상적인 얘기는 좀 다 덮어두고 그냥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고 보듬는데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남의 평판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너무 경쟁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그래서 유교가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교의 원래 길은 위기지학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라. 이게 이 양반의 권고입니다. Learning for myself. 자신을 위한 공부. 자신을 더 보듬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자신의 자연을 더 살려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5분 더 지났네요. 강의 일단 브리핑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